이제 라이베리아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 나라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먼저 프린스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쯤에 계속 해외로 나가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좀 연결해 주시고 알려주신 부분이 한국 안에서도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제자들이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신도림이란 역에서 찬양 전도를 하다가 그때 토마스 목사님과 가나의 리차드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됐었고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이런 해외 제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그런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신학교에 들어갔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곳 들어갔던 곳 중에 두드렸던 중에 한 곳이 이제 광주에 있는 한 신학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찾은 그 해외 제자분들이 본인들이 가셔서 이제 두드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광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분이 바로 이제 라이베리아의 프린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안산 지역에서 그때는 해외 제자분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12강이랑 27강을 계속 나누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참석을 하셨었고 꽁브레에도 저희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저희랑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셨고 또 저희가 보산이라는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신데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메시지를 하실 때 거의 항상 목이 쉬어 있는 상태로 메시지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있는 광주 지역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시에 광주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분들 그리고 필리핀 분들 이런 해외 제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모이게 되면서 그럼 광주 지역에도 국제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제 이분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래서 광주 국제교회를 2019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 목사님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해주셨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나라인 그 DRC 콩고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랑 또 연계해서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또 연결됐던 필리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랑 가깝게 사역하고 있진 않지만 또 복음을 받고 그분들의 공동체에서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좀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2019년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아시아 집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집회 때 저희가 프린스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제자분이 정말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하실 때에 이것을 더 눈을 열어드리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역으로 좀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이제 프린스 목사님을 필리핀에서 열렸던 이 집회로 모셔가서 메시지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또 다른 메신저들이 어떻게 전하는지 또 필리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이 진행되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이제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의 강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의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 지역에도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인도의 마니푸르라는 지역의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지역도 너무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도 지역에 이 네팔의 딜린 목사님과 이제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을 함께 보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이제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진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인도 마니푸르 지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과 여러 공동체들 문을 두드리고 굉장히 시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후에 저희 한국팀이 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2군데서 했었는데 한 군데가 마니푸르였고 한 군데가 하이데바라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린스 목사님이랑 강태 목사님께서 진행해주신 사역 덕분에 마니푸르 집회 문이 열려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계셨는데 아무튼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때 아마 저랑
조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한국 팀이 해외의 다른 나라에 이제 사역을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에 갑자기 프린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막 우시면서 자기 막내 아들이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당시 8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내가 많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전화를 받기를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저희 온 교회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그러니까 프린스 목사님께서 라이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부인이 막내 아들이 읽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부인도 이제 쓰러졌었고요. 그래서 좀 가정을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시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이 복음이 너무 마음에 사무치고 또 라이베리아에 너무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뜨겁게 느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정을 이제 물론 돌보시고 교회도 돌보시고 하셨지만 이제 라이베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우간다 국가적 전도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 우간다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프린스 목사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었고요. 이때에 프린스 목사님이 그 우간다 전체를 복음으로 두드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사역에 대해서 약간 큰 이해를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라이베리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구나. 내가 있는 본인이 지내시는 그 본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전체를 두드리고 그곳에 팀을 세워서 라이베리아 국가적 전도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때 우간다에서 그리게 되셨고요. 그리고 라이베리아와 근접해 있는 기니나 시에라리온 이런 곳에도 들어가서 도와야겠다라는 이런 그림을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우간다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뛰게 되셨는데요. 뭐 여러 방면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에게 사진과 소식을 보내주는 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내주시는 분이고, 막 가끔 자고 일어나면 사진이 80개씩 막 보고가 막 100개씩 쌓여 있을 정도로 여러 지역을 굉장히 바쁘게 다니면서 사역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15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니의 브라운 목사님과 함께 협업해서 바로 근처에 있는 그 기니 지역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난민센터에 들어가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리더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본 카운티에 이제 중간 그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을 한 군데로 부을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에 있는 굉장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 군데 세워졌는데 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회를 진행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리더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해서 또 여성분들이 여성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 개통의 한 교회에 가셔서 이틀 동안 집회를 진행을 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세워졌는데요. 여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분은 예레미야 파에라는 전도자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를 문을 두드려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저희와 함께 했던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도 윌리엄 전도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는 없지만 지금 한 지역에서 라이베리아로 이제 돌아가서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프린스 목사님과 함께 팀이 돼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에 사실은 돈을 벌려고 왔었습니다. 윌리엄 전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올 때 아무나 비자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가 라이베리아에서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고 여기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살면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나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이 성경의 복음이 부딪혀오게 되니까 계속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서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라이베리아 청년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나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라이베리아에서 살았을 때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부인이 이제 네 명인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삶을 사셨고 또 굉장히 이제 뭔가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 그때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와 같이 어둠에 있는 그런 라이베리아 형제들을 정말 살려야 된다, 복음으로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또 자기가 한국에 오면서 사실 거짓된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빛 안에 거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관장하는 그 국가의 뭐라 그러죠? 그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센터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처리하고 다시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린스 목사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모이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토마스 목사님이라든지 알렉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나 제자들에게도 좀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루세이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크루세이드가 약간 길거리 전도 같은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떤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음악 같은 거를 이제 틀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몬테세라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크루세이드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12강, 20시간 그 교재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만나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제임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자신의 교회에서 이 자신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화의 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왼쪽이 크루세이드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프린스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이미 20대가 되었고,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던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다 된 이 첫째 아들을 또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는 그런 굉장히 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목사님이 힘들어 하셨고 또 사모님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좀 이렇게 병원에도 입원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사역을 열심히 진행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라이베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이 프린스 목사님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에 순종하면서 또 다시 일어서시는 걸 보게 되면서 저와 또 이것을 함께 기도했던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그런 고난이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이 너무 생명이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복음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워낙 이분을 저희가 잘 알고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성도분들이 함께 또 부조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또 이 돈으로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걸 또 사역과 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모님도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모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제 지금 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린이 사역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잘 안 나왔는데 전에 보내주셨던 영상에 보면 이제 사모님이 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곳에 가서도 사역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교단을 그 교단을 찾아가셔서 그 교단의 대표분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진이었고요. 또 라이베리아에서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비숍이라고 불리는 싱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싱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숍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들을 좀 관리하는 감독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단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본인의 교단에서 한 50개 정도의 교회가 같이 인도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베 목사님도 이 라이베리아 팀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고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도 계속해서 자기 교단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그 마기비라는 카운티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평화의 집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집회나 사역이 있으면은 그 싱베 목사님 지역과 또 이렇게 프린스 목사님 지역 여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 목사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평화의 집을 진행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본인 교회도 돌보시면서 이 본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또 잘 이해하고 또 함께 계속 그 아프리카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라이베리아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이베리아이고 시에라리온과 기니아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라이베리아에는 15개의 주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신 게 2019년이었고요. 지금 2022년 이제 이 기간 동안 총 9개의 주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 사진 이렇게 주에 동그라미들을 쳐놓았고요. 주로 목사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지역은 이 주인 것 같아요. 봉 카운티라고, 제가 아까 그 평화의 집이 있는 곳도 이 지역이고 아마 자신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인데, 좀 이렇게 먼 길을 여행을 하시기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고 그러면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아직 가지 못한 이 지역에도 들어가서 전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이베리아에도 국가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찾아서 이들과 함께 우간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전 라이베리아를 두드리는 그런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원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었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이제 기니에 있는 브라운 목사님이랑 같이 연합하셔서 기니의 3개의 주에 같이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있습니다.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국경 지역에 난민 캠프가 굉장히 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난민 캠프에 가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에라리온에 저희와 또 연결된 케이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근데 혼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돕기 위해서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이라는 곳에 가서 이분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또 같이 전도를 하면서 합당한 자를 찾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못할 것 같아서 혹시 근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간다에 뭐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한국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유학생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아프리카권에서도 아마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국하고 자기 현지 나라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나이지리아분, 가나분, 그리고 어 아까 그 DRC 콩고 분, 그리고 우간다 모세 목사님이나 어 가나 마이크 알렉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내려갔었어요. 부산의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또 많은, 또 그분은 대부분 우간다 분들이었고 다른 아프리카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랑 또 연결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한국 안에서만 자기와 연결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고국에도 계속 복음을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요즘 워낙 SNS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을 우간다에서 저희가 그 현지에서 만났던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연합이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간다 지역에 저희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에코파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노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어떤 리더들을 만나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간다 모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간다의 젊은 청년들, 젊은 목사님들과 연결고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연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좀 발로 빨리빨리 뛰면서 대학들을 두드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큰 집회가 있다, 또 좀 중요한 집회들이 있을 때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이분에게 또 메시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역이 좀 폭넓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우간다의 국가적 전도운동까지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좀 모델적인 케이스다. 아프리카 전체에 정말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 한국에서 저희 사역을 보시거나 다른 나라의 사역을 보고 돌아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프린스 목사님도 그렇지만 가나의 알렉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중남미랑은 조금 다르게 아프리카에는 자주 가서 사역을 많이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한참 하려고 하는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기도 해서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배우고 또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한국에서 또 지내던 분들이 같이 보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또 계속 보게 되니까 더 이제 속도가 빨라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아프리카 다른 지역을 좀 도우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라리온 케이타 목사님이라든지 기니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저희랑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프린스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오히려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이 더 사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좀 효과적인 그런 사역들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230만 정도의 해외에서 들어온 마이그런트들이 있고, 그 이주민들을 사역하는 그런 교회라든가 그런 사역 단체라든가 또 그곳에 이주민 사역 연합 협의체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 성경의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증거되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역파송,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복음을 접하고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 분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대단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역파송, 그러니까 한국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요즘 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또 노동자들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컨택이 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접촉점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또 본인 나라의 중요한 사역을 지금 그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선교적 집중,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에 오시는 유학 오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되게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피부색이 그렇고 또 경제적 이해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신분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뭐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국가에서는 대단히 엘리트들. 고위층, 엘리트층.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리더십들을 갖는 지도자들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죠? 그 노동자들을 그 대부라고 하는 저희 교단에 김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남에서 해외 노동자들, 이렇게 또 중국 동포들 뭐 이런 그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그런 사역들을 오래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어떤 억울한 부분 있잖아요. 해외 살다 보니까 당하는 어떤 피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보니까 나중에는 몰랐는데 그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략적 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로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통역자가 필요해서 안산 가서 로조 목사님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냥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문을 연결을 해주셔서 혹시 이런 쪽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조금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들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좀 뒤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해외가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도 너무나 많은 합당한 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이제 저번에 오셨던 예를 들면 알렉스 목사님이나 또 토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본국에 가시면 다 이제 교수를 다 하시고, 또 알렉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또 이제 신학 뭐 학장들을 만날 수 있는 급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물론 무슨 포지션이 있어야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좀 열 수 있는 위치가 이미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뻤고, 또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실 지금 저희랑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문을 두드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필리핀 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제 외에도 다른 어떤 신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복음을 또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오늘 이제 나눠주신 대로 이 한국 땅 안에 보내주신 이런 이주민들, 유학생들이 너무 중요하다. 한국 안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 교회에는 좀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우리 그 목사님 해외 사역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좀 저희 사역을 좀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일단 성경의 복음을 이제 27강 또 12강을 전했을 때 이제 그 신학생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좋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정말 구슬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다. 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교회와 또 내 동역자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주님의 제자를 찾겠습니다까지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움직이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좀 더디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 제가 만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오늘 딱 들으면서, 지난주하고 오늘 들으면서 이분들이 긴가민가, 좋다 하는 상황에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어떤 뭐 컨퍼런스라든가 또 뭐 꿈브레라든가 뭐 두란노 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에서 실제로 참석해보고 다른 사역자들이 간증하고 또 열매들을 맺고 그런 과정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고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실제적으로 사역의 어떤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 혼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한 생각이요. 지금 이제 복음가르치교회 정부에 꿈브레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모든 그 분들이 오셔서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저희 아시아권은 정말 안 됐거든요. 저희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영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사실 저희 아시아권 모였을 때는 아시아, 인도, 저기 일본, 저희 나라 다 영어를 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네 말뿐이 못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은 중국말만 하고 또 일본에 그 말만 하시고 한국은 한국말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중간이었던 게 그때 글래디스 목사님이 영어 하시면서 영어로 그냥 이렇게 그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이런 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뭘 생각했냐면 아시아권은 정말 통합하기 힘들구나. 이게 언어 자체가 너무 각 나라마다 다 있기 때문에 힘들구나 이랬는데 또 하나 또 그 반면에 좋았던 게 저희가 그때 그 앞에 나와서 그 간증을 하시는 그분들을 솔직히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다 뭐 어느 정도 단어 알고 어느 정도 대충 그게 알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다 저희가 통역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한국어, 뭐 중국어, 영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참 굉장한 그 통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인데 아까 역파송을 했던 것처럼 저희 지금 한국에 많은 MK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K들이 거의 웬만하면 그 애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한국어 하고 있고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의 언어는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영어는 거의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잘 키워내면 이게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MK들이 다 중년, 지금 거의 허리 세대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도 어떻게 잡아서 함께 이 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건 정말 더 금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게 언어가 하나로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꿈브레를 통해서 이렇게 모였더니 다 알아듣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때 모였을 때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서로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생각 없이 정말 다 껴안고 손잡고 울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했던 것처럼 아까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아까 역파송처럼 언어가 중요한데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잡는 거 이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레이셜한, 멀티컬처럴한 그런 그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아존 같은 경우에도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무슨 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사람들은 그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민족들이 어울려 사니까 훨씬 더 좀 더 그런 면에서 개방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사람만 하더라도 요 수도권에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시흥, 인천, 평택, 음성, 뭐 수원 뭐 이런 지역들의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이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그 전역에 또 빼게이까라고 하는 또 그런 연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어떤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 시비강 같은 것을 자연에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무슨 그 기회들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과연 그 목회 콘텐츠가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그 의구심이랄까 이런 것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이 모든 공동체가 이런 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상당히 좀 호환성이 있고 현재 돌아가서도 좀 그런 면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쪽에 뭔가 좀 길들이 열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자체 안에도 그런 이주민들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나, 그 사람들 어떻게 여기에 인볼브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귀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일단 그 말씀하셨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 사역을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일단 너무 많은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저희가 검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철한 목사님이라고 정청래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있고 이준민 사역에서는 뭐 대부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예, 그분하고 이제 그분 인터뷰를 하셔서 그분이 이 편집장으로 계시는 선교한국에 이제 선교한국이 맞나요? 여튼 거기에 이제 저희 이렇게 실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기를 같이 동력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 요 정도까지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철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저희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음문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 이게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다이렉트로 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그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은 나름의 어떤 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단 아니면 자기 단체 이러다 보니까 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담 목사님을 신뢰하는 분 중에 이주민 사역 하시는 어떤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열어주신 문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렉트로 현장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노방전도 하면서 외국인들 만났고 이런 문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들어갈 때도 위에 있는 한국 목사님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해외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방법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미 한국에 있거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 통해서 어떤 모임만 형성이 되고 그 모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 또 새로운 제자들을 찾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철아 목사님하고는 또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용하는 교재, 사용하는 방법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교재를 보니까 저희 교재와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긴 한데 가지고 있던 것들 다 그만두고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들어와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역은 맞고요.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으로 연결되어져서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제일 유익하지 않겠나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시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준비된 분들이 눈을 열어주면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별로 없는데 물론 도전은 되겠지만 진짜 열심히 뛰시는 분 이제 라이베리아 오늘 프린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알렉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복음에 선명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워인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가 꿈불의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역의 다른 나라의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또 같은 나라의 사역이지만 서로 크로스하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면 진짜로 내 나라 살릴 수 있겠네.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다시 오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가면서 그 나라의 시간표를 가장 앞당기는 것은 그 나라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해외 사역을 할 때는 다른 시간에 눈 열 수 있는 장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하는데 한 나라 사역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 나라 전체의 사역을 펼치는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별 모임이라고 하는 두란노 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모임하는 이제 꿈부레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 나라에서 행하신 역사들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일단은 그 참여하는 분들이 눈이 열립니다. 이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면 거기 참여한 이후로 자기 나라 갔을 때는 참여하기 전에 본인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더 뜨거운 불을 받아서 더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모이면 더 불타오르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더 사역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을 계속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MKMT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의 복음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역을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오프라인을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나라의 제자들도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계속 크로스 사역하면서 서로 돕는 게 사실상은 가장 자기와 자기 사역이 가장 유익하게 빠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모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고요. 준비됐다 그러면 정말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사역에 빨리 서로 동참하고 서로 돕고 도왔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사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 타국과 간에 이동하면서 같이 동역하고 또 실제로 사역들을 보고 또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그리고 이미 선교사님들이 상당수 성경의 복음을 현지 사역자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전했고 그런 상황이라 또 지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이 방역이 많이 해제가 돼서 이제는 뭐 PCR 검사나 뭐 백신 패스 없이 이제 지역 간의 여행이 가능해서 올해는 아마 적어도 필리핀 안에서 그런 그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 제자들의 그런 그 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제자들을 함께 참여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열매들을 보고 그러면서 또 같이 전도하고 적어도 이제 필리핀 안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한 만한 어떤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필리핀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네. 필리핀에서 먼저 진행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잔뜩 움츠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든지 시작하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좀 문이 좀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면 이제 우리 잘 기획을 해서 이제 또 워낙 이렇게 섬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기획을 해서 잘 준비를 하면 서로 여기 있는 사람 저기 가고 저기 있는 사람 이리 오는데 그게 나라뿐만 아니라 대륙 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해외 제자들 다수를 준비해서 저희는 같이 이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펼쳐내기 시작하면 그 한번 그렇게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확 훑고 지나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넓어진다는 거죠. 그냥 내 저거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12강을 들었고 27강을 들었고 내가 메시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면 이 나라 저 세계 충분히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눈이 떠여지는 것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자기 교회만 머물 수 있는 나는 딴 데 안 나가 이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가속화되는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고 필리핀의 현지인들은 영어가 된다고 하니 장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잘 키워내놓으면 이분들은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세계로 간다는 얘기는 세계가 지속적으로 또 필리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지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지. 그냥 너는 네 있는 곳이만 살려. 물론 뭐 그것도 맞지만 당연히 우리가 맡은 지역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땅끝을 같이 보고 사역하는 것이 이제 올바릅니다. 그것에 또 필요한 뭐 자원이나 경제는 또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또 일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고 한 가지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오늘 방금 조 목사님 중요한 말씀 영어권이라고 필리핀이 사실은 전 세계의 선교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 이게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단체의 베이스 캠프 훈련 베이스 캠프가 사실은 필리핀에 접근성 좋지요. 타문화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곳이죠. 또 한 가지는 국제어인 영어를 공용어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필리핀의 접근성이 최고로 좋았던 거죠. 근데 선교사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필리핀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약 1억 1천만 명, 1억 2천이라고까지 하는데 그 인구 중에 1200만 명이 약 10%가 되는 인구가 약 220개국 해외 노동자들로 OFW로 나가 있습니다. 오버시스 워커로 필리핀 워커들이 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분들을 선교사라고는 안 불러요. 그런데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포텐셜, 잠재적 선교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카톨릭을 제외하고도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OFW로 나가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내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들려오는 어떤 그 선교 열매들, 소식들을 들으면 대단히 놀라운 그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우디로 들었는지 정확하게 그게 아랍 국가인데 그 왕족인데 왕족의 왕자가 아픈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돈을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거기 필리핀 워커 아떼라고 하죠. 그 가정부로 들어가 있는 헬퍼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왕족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왕자님을 위해서 괜찮겠냐? 허락을 얻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마다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필리핀 헬퍼들이 모여가지고 이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왕자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왕족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 소원이 뭐냐?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소 필요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슬림 그 한복판에 왕족의 그 무슬림 한복판에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또 어떤 분은 드라이버로 갔는데 드라이버 그 파스터 목사님이세요. 근데 운전하면서 이분이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을. 그래 그거 제가 듣기로 수백 명 이상을 이분이 세례까지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필리핀어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 필리핀의 선교에 오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의 복음을 만나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문을 두드리거든요. 누구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냐면 그 PCEC라고 하는 여기 복음주의 교단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 한국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복음주의 교단 연합 가장 큰 단체인데 연합교단으로는 거기 산하에 PM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필리핀 미션 얼라이언스. 여기 수장이 닥터 노노 바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여러 번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분 저희 뭐 사역체도 초청을 해서 그 원데이 세미나 뭐냐면 프리데파처 세미나라고 해갖고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 나가는 거를 준비하는 거죠. OFW들이 이분이 사실은 이 해외로 나가는 OFW들을 이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 속에 PM3 운동을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필리핀 미션 무브먼트 세 가지를 시작한 거예요. 10만 명의 해외 선교사, 100만 명의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이런 미션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20개국에 나가 있는 이 필리핀어들을 통해서 이 필리핀 그 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 세 가지 무브먼트를 벌였는데 제가 지금 계속 제안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전도해서 막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이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죠?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해주면서 시청하고 관공서하고 협력해서 세미나 해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 가서 또 이 뭐죠? 사기 에이전트를 만나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지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두들겼거든요. 이분을 두들기고 있는데 정작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했을 때는 저를 만나려고 막 했어요.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분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성경의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성경의 복음 우리 그 영어권의 제자들이 했던 12강, 27강도 전달해주고 이 강의 텍스트가 다 교재까지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유와 취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보내자.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말고 그런 기회만 만들어줘서 그런 어떤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이 부분을 정말로 그분들을 그 정말 명확한 복음으로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때부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게 눈을 닫을까요? 마음을 닫을까요? 이게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 이름이 닥터 노노 바도입니다. 노노 바도이. 그분이 운영하는 또 그룹 페이스북 큰 사이트도 있고요. 그분의 영향력이 이 필리핀 선교 영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중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열려지면 필리핀의 모든 교단, 그 연합회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사실 열려질 수가 있거든요. 파라처치들도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열려질 수 있도록. 계속 저는 두들기고 또 두들길 거니까요. 네, 지금 그 PCC 산하에 또 아세안 센터 포 미션이라고 ACM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훈련 기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5개 도시에 있고 저희 그 민다나오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 파송했던 선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한 주간 말하자면 이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을 이렇게 훈련생들을 훈련할 때 선교사 훈련할 때 ACM에서 우리 그 여기에 관여된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제가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15,000명 정도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이미 세계 10대 그 선교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들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면서 실제로 저도 이제 목회자들하고 해보니까 이거 기본인데 다 아는 건데 이걸 또 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교역자들도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주일날 했는데 왜 이거를 또 가서 금요일날 또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가서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복음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면서 은혜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5개 도시에 있는 ACM, 지난번에 그 ACM 전체 디렉터가 내려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27강이 됐든 12강이 됐든 그 프로그램 속에 하나씩 넣어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쪽에 인볼브되어 계시면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해 들어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해 가서 이 핵심층을 또 공략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성취가 되면 또 일이 급속히 또 조직적으로 또 밑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